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김선태입니다. 평화의 사도로 불리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올해로 만 4년이 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요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요즘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김대중 리더십을 재조명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불리우는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고재열 시사인 정치팀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주제가 김대중 리더십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김대중 리더십을 보고 계승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자 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신 혹은 그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김대중 리더십 무엇인지 먼저 박지원 의원께서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거하시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라고 하셨는데 늘 역사를 인식하면서 생활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4년 전 마지막 6.15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에 나오셔서 휠체어에 앉은 채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거창한 게 아니고 좋은 방송, 좋은 신문을 보는 것.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하는 저항 정신을 말씀했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역사를 인식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리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잠깐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주로 하는 일입니다. 최 원장님께서는 이 김대중 리더십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행정학을 원래 전공을 했지만 심리학적으로 정치 지도자의 이제 리더십을 저는 연구하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리더십 하면 성장 과정, 그의 성격 그리고 이제 정치 스타일 같은 걸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어렸을 때 9살 때 읽었던 그런 정치면 일면의 신문이 훗날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에 혹독하게 겪었던 그런 고통, 고난들이 훗날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이제 박지원 비서실장님 같은 최측근 참모가 대통령 시절에 어떠한 영향을 리더십에 미쳤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제 이제 주 전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재열 팀장님께서는 시사인이라는 지금 정치 잡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재열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7년 대선에 나올 때 슬로건이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리더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국가를 맡길 만큼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비전을 구현할 만큼의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역사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아무래도 97년 외환 위기 상황을 극복했던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는 그런 그 사건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DJ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측근에서 모셨던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대통령 취임을 하시면서 그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가깝게 모시면서 그 IMF 외환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무엇이든지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라고 국민에게 어려움을 숨김없이 밝힘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금모으기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구라파 등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 문제로 실패한다고 하면은 아시아에서 또는 남미, 아프리카에서 독재가 계속될 것이고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그러한 민주적 인권, 리더십을 존중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돕자 하는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대통령이었다. 그것이 외환위기를 역사상 가장 최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원래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망하고 잘하면은 흥하는 게 그 위기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때 IMF라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나라 계속 흥한 그런 발전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도자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하나 첫 번째는 엄청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끄떡하지 않는 내공, 이렇게 뚝심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에 온갖 어려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내공을 겪었다는 점이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 때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중적인 카리스마 하면 김대중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국민들을 하나로 끌어당겼고 바로 금모으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국정운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겪으려면.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를 4번은 출마했고 또 국회의원 오랜 또 경험을 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준비된 대통령 과정을 거치면서 그 훈련되고 갈고 닦았던 그런 준비된 대통령의 그런 역량이 바로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장점인 위기관리 리더십, 고난 극복 리더십이 가장 적나라하게 제대로 딱 타이밍이 맞게 나타난 게 바로 IMF 그 정국이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고재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현재 지금 당장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대통령과 그 다음에 미래 후손들에게 욕을 안 먹겠다 하는 이제 그런 대통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세저항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일단 지금 욕을 안 먹겠다 하는 이제 그런 현재를 보는 정치였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1963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사쿠라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는 해야 된다. 단 일본의 전쟁 책임이나 사과나 배상 문제는 별도로 논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방향을 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쿠라라는 그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방향이 맞았었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만 하는 야당 때문에 일본의 제대로 된 배상이나 사과를 못 받아서 그게 두고두고 후손에게 짐이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방향이라면 미래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IMF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마치 이게 목포 또 목포 MBC의 가시청 지역이 호남의 전라남도 서남권입니다. 한마디 좀 제가 변명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빚을 갚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투자하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빚만 갚아주면은 단군 이래 최고 대통령이다 라는 평가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임 중에는 빚을 갚아서 평가를 받았는데 퇴임 후에 제가 목포에 내려오니까 특히 우리 호남 사람들이 우리는 금반지 팔아서 대통령 만들어줬든지 호남에 아무것도 안 해줬다 라는 엄청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러한 면은 우리 호남 사람들도 특히 이 목포 서남권 분들이 좀 김대중 대통령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평화 시의 또 대통령과 그 국가 위급 시의 이 대통령과 이 어떤 그런 역할이란가 이런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역사를 봐도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럴 때 그 국가 지도자들이 그 왕들의 역할을 보면은 정말로 저런 한심한 사람들이 왕이 되니 저 핍박받는 국민들만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이라는 역할은 참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보면은 국정 운영 그 경영하는 스타일들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도 같고 그러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최진 원장님께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이고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역할이라든지 핵심 가치는 달라집니다. 네. 과거에는 대통령이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대통령 혼자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에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죠. 그러나 이게 이제 최근 근래에 들어오면서는 협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대통령과 국민과 서로 간에 일정한 동의를 얻어가면서 협력해서 한다는 건데요. 핵심 가치도 21세기하고 21세기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20세기 권위주의 시절에는 목표 지상주의입니다.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나폴레옹 시절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수출 100억 불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인권 같은 경우는 무시되더라도 어느 정도 용납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권력이 최고입니다. 정치가 따라가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가 따라가는 이런 구도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핵심 가치는 추진력이 중요한 시죠. 근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 이후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오면서 크게 바뀌었죠. 이런 민주화 시대에는 감성 정치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지도자의 어떤 절차제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이를테면 소고기 파동의 이런 부분도 자, 국익에 도움이 된다, 따라와라. 국민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차가 너무 중요한, 과정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두 번째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중심된 겁니다. 경제를 얼마나 잘하냐에서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건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 자질도 소통이 되는 거죠.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크게 달라진 거죠. 가치와 21세기와 22세기 가치.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21세기의 대통령인데 20세기의 가치, 결과만 잘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21세기의 가치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가느냐가 앞으로 이후에 점점 국정이 순탄해지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는 것은 옛날 20세기 사고방식이고 이제는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이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할 때가 돼 있고 이미 또 국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재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박지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두 번 다 호남을 찾았었는데 조금 이 추모 열기가 달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지만 추모 열기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지적하셨던 대로 그렇게 호남인들이 어렵게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호남이 해준 게 없다. 그런 정서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전 국민이 금을 모으고 국가 빚을 갚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호남에 퍼주기를 해줬다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통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모아가지고 다 그 금 모은 거 호남에 갖다 퍼줬다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욕먹는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누구도 김대중은 그거 모은 거 가지고 호남에 퍼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게 리더의 자질인 것 같습니다. 네. 비록 대통령을 만들어준 곳은 호남이었지만 본인은 호남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지자들의 특혜를 주는 것까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48%에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껴안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국민의 의견을 소통을 해서 정책을 정하려는 부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의 불행은 제가 생각할 때요, 경상도 대통령이 전라도에서 존경을 받고 전라도 대통령이 경상도에서도 존경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우리 동서화합이니 모든 게 화합해서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당시 동진 정책이었죠. 그 경상도 지역을 좀 아우러 보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거든요. 대신에 또 이쪽 이 전라도 지역의 호남 지역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당신이 대통령 됐으면 뭘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불만도 섞였고. 그러나 결국은 지금 두 분 또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바로 그 되지도 않는 동진 정책이라는 게 온 국민을 포용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가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대통령,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 제일 잘하신 분 하면은 박정희, 네. 김대중, 노무현, 이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에게 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퇴임 후, 서거 후 역사적, 세계적, 국민적 평가가 날로 높아간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게 대선 과정이에요. 이해찬 정책위 의장이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께 그 표도 안 나올 경상도를 왜 그렇게 자주 가십니까? 차라리 충청도를 공격을 합시다 하니까 그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확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199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표 나올 것만 찾아가느냐.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영남을 가야 된다 하고 더 열심히 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신문에, 경향신문에 가판에 보도되니까 저한테 그걸 좀 안 나오게 해라. 오히려 지역 감정이 조장된다라고 해서 그 삭제를 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통합을 의식해서 동진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비서실장 등 요직은 다 경상도에 주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국가의 대통령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역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새누리당 정권에서 과연 국민 대통합, 인사 대탕평 부르짖었지만은 호남의 공직자들이 씨가 말라가고 또 예산 면에서도 이렇게 차별받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목전의 이익보다는 대통령은 미래를 보고 역사의 승부를 걸어서 좀 김대중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오히려 서진 정책을 쓰는 것이 네. 역사적 평가를 받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정원 선거 개입 또 NLL 논란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까 두 분께서도 잠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과연 민주당에서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만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 총재했다면은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하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호님, 지금 민주당에서 DJ 리더십은 사라졌다. 이번 뭘 보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 어떤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헤맸지만은 그래도 2, 3주 전부터 장애투쟁을 하면서 또 국정조사를 언론에서는 양비론적으로 민주당도 준비가 부족하고 잘못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굴욕을 참고 선서를 거부하고 가림막 증언을 하는데도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또 장외에 나가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를 함으로써 국정조사 하기로 하고 증인 관계 논의하다가 휴가 가버린 사람들 3자회담 하자고 제의해놓고 외국 가버린 사람들이 호들짝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은 최근 2, 3주는 민주당이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야당을 인정하고 상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야당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해 보세요. 정무수석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 40년 직업 외교관을 임명해서 제가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은 성공한 미국 민주당을 상대할 모양이다. 실패한 일본 민주당 상대할 모양이다. 이렇게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고 야당 대표가 만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도 쳐다보지 않는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는 정권은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안 세력인 민주당에 좀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제 자신 스스로가요, 저는 김한길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왜 우리가 정권교체를 요구했냐? 새누리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하면은 정권교체에 실패한 친노는 2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가라. 그리고 김한길이가 대표해서 잘해봐라. 했는데 김한길 대표도 썩 잘하지는 않고 저도 당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면전에다 두고는 비판하고 충고를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도와주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예. 최근 한 5개월 이렇게 전국을 보면 3단계로 저는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그 NLL 전국인데 이때는 저는 민주당이 이 4대 6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네. NLL이라는 새로운 신색깔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싸우면 싸울수록 저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전국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상당히 5대5 정도로 좀 팽팽한 대결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폭탄 전국으로 넘어오면서는 6대4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 왔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합 점수가 순위가 매겨지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때 당 대표가 만약에 김대중 총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해보는데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까? MLL 전국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되 단기간에 쇼부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당시 NLL은 내부에서 2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시간이 끌면서 자꾸 지리하게 가면서
이게 막 공방으로 이어지는데 크게 득볼 게 없는 게임이 장기화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국정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팩트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 민주당에는 좀 유리한 몇 가지 이제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 특유의 협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물밑이든 좌우 협상이든 협상을 해서 뭔가 카드를 얻어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없이 계속 물론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게 또 이제 계속 장기화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금 정국 같은 경우는 이건 그야말로 민주당은 호재죠. 네. 저쪽에서 딱 허방 디딘 건데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김대중 총리 같은 아마 훨씬 할 수 있는 중산층 서민들이 고개를 팍 치고 무릎을 칠 만한 그런 대안 같은 걸 확 제시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여야가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공방이 장기화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불똥은 청와대로 튑니다. 너무 건 뭐 대표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여야가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장기화되면 무조건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승자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대선이 치러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설령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이 시점의 정도는 승자의 미덕가 등을 팍 발휘하는 것이 좀 큰 정치, 뭔가 좀 통큰 정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여권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지원 의원님이 언론이 너무 이렇게 양비론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시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은 너무 잘해서 잘 못했고 민주당은 잘 못해서 잘한 게 됐습니다. 예. 아까 지적하셨듯이 국정조사의 성립부터 진행해서 마무리까지 새누리당이 아주 잘 방해를 했습니다. 치사하게 혹은 지능적으로 혹은 후안무치하게 혹은 법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태클을 걸었는데 이게 한두 번 태클을 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걸어버리면 국민도 벙어리가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도 다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한 결과물로 국민들에게는 새누리당이 방해한 국정조사가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게 밝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국정조사가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비춰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야당의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의 한계에 의해서 부분 발목이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결과물로 평가를 하면은 민주당이 밝혀내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보다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끝까지 계속 언덕을 오르려는 여러 가지 노력 계속 넘어지고 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했던 노력을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게 비춰져서 지금 현재 결과물로 보자면 민주당의 존재감이 살아났습니다. 야당이 존재하는구나.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대안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안철수 세력에 대한 존재감이 작아졌고 그